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세상엔 참 많은 명언들이 있죠. 하지만 명언이라고 절대적으로 맞는 말은 아닐 거예요. 누구에겐 맞고 누구에겐 틀리고 특히 사랑에 관한 명언들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전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드렸을 때 이모가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전에 어딘가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유대인 명언 중에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람만큼 큰 행운을 잡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대. 그러니까 넌 정말 행운아인 거지. 네, 맞아요.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고1 때 처음 보고 3년 내내 짝사랑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무렵 주변 친구들은 얘도 사귀었다, 쟤도 사귀었다, 이성에 막 눈을 뜨고 본격적으로 연애라는 걸 시작하던 시기라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당당히 고백도 하고 반대로 고백받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었고 사귀는 애들끼리는 대놓고 손잡고 다니며 50일 챙기고 100일 챙기고 서로 자기야 여보야 하며 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애한테 고백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쑥스럽고 부끄러운지 친한 친구한테조차 나 쟤 좋아한다 라고 털어놓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그 애가 선배 언니랑 사귄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마음을 접었는데 솔직히 그게 쉽게 접히나요.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많이 했고 그 선배 언니에 대해 탐구하고 집착하고 그랬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 애랑 친구 사이가 됐는데 나 사실 너 좋아했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괜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론 친구 사이라고 했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계속 남아있기도 했거든요. 그 시절 사랑이 대부분 그렇듯 고3이 되면서 입시에 올인하고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렇게 10대의 흔하디 흔한 감정들은 스르륵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다시 만난 건 딱 11년 만이었어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간간히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재수한다더라,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어디 취직했다더라 등등.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제 인생 사느라 바빠서 예전의 감정은 전혀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극장에서 마주치게 됐는데 저는 친구랑 함께 있었고 그 애는 혼자 영화를 보러 왔다더군요. 저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온 그의 눈빛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급격히 가까워졌고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고백을 그 애가 먼저 하더라고요.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그렇게 2년을 연애 끝에 전 첫사랑과 결혼을 하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혼자 끙끙대고 소갈이 했던 시절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죠. 이듬해에는 잘생긴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결혼이라는 게 그렇듯이 남들과 다르게 영원히 사랑하고 특별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아이가 태어난 후 그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호둥대고 그러다 종종 부부싸움도 하고 남편은 평범한 남편이자 평범한 아빠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여느 남자들처럼 출퇴근하고 술 마시고 늦게 오기도 하고 주말엔 아들과 놀아주고 가끔은 아들 때문에 단란한 가족인 척 새 식구가 나들이도 가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낌새도 없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해준 건 4살 아들이었어요. 마침 휴일이었는데 저희 세 식구 모두 늦잠 자고 일어나 아침밥을 대충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남편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제 휴대폰으로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마침 전날 제 전화기 모서리가 액정이 깨져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니 남편 걸로 보여주게 됐어요. 남편은 아침을 후다닥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보고 있던 영상이 다 끝났다며 다시 틀어달라고 저에게 전화기를 줬는데 그 짧은 순간 남편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어제 우리 얼마나 마신 거야? 나 이제 일어났어. 자긴 괜찮아? 뒤통수가 띵 하더라고요. 일부러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건지 카톡음은 들리지 않았기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카톡 보낸 사람과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를 봤습니다. 참 대단하더군요. 사랑이 뚝뚝 묻어나고 과감하다 못해 저질이었어요. 안아달라 만져달라 그립다 생각난다 미치겠다. 말끝마다 하트가 쉴 새 없이 날아다녔어요. 상대방의 이름은 이선주였습니다. 이선주라. 처음 보는 이름인데 대체 이 여자는 누굴까? 다른 여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못 본 척 했다가 나중에 날 잡아 터뜨리거나 우선은 카톡 내용을 자기 핸드폰에 찍어두거나 했겠죠. 하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선주가 누구야? 제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휴대폰을 가지러 오더군요. 일단은 휴대폰을 내주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선주가 누구냐고. 왜? 뭐 왔어? 전화기 줘봐. 누구냐니까? 애인이야? 그때 저를 보던 남편, 제가 카톡 내용을 이미 다 봤다는 걸 알아차린 표정이었습니다. 왜 남의 전화기를 보냐며 따지지도 않았고 그런 게 아니다, 오해다, 애써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들이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는데 당연히 재밌어서 본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엄청 고민했겠죠. 하지만 시간 들여 고민한다고 뾰족한 수가 생길까요? 그날 밤 솔직히 다 털어놓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늘 10대 시절에 빠져 살고 있었던 건지 와이프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애인 이선주는 중학교 동창이라네요. 우연히 중학교 동창 모임 밴드에 들어갔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시절 자기가 많이 좋아했던 여자애였기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답니다. 혹시 그 여자 미혼이냐 아니면 이혼녀냐 물었더니 버젓이 남편 있는 유부녀래요. 우리 아들보다 5살이나 많은 아들도 있답니다. 잤냐, 얼마나 많이 잤냐 묻고 싶었지만 일부러 참았습니다. 얼핏 본 카톡 내용만 봐도 이미 자고도 남은 게 확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각자 이혼하고 재혼하자 약속이라도 한 거냐 물으니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 만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더군요. 용서라. 지저분한 카톡 내용을 이미 다 봤는데 용서가 쉽게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용서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모르겠는 거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때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한숨만 나왔고 친정이나 친구들에게 알리면 당장 이혼하라고 할 텐데 그런 소리 듣는 게 더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혼이 무서웠어요. 하물며 남편이 그 여자랑 살 테니 이혼해달라, 나 바람 폈으니 당당히 이혼 요구해라라고 나오면 어쩌나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물론 화가 안 난 건 아니에요.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욕도 하고 싶었고 시댁에 알릴 거다. 이선주 그 여자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싹싹 빌게 해라. 그 여자 남편한테도 다 말하겠다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아들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리는 게 이혼이란 단어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랑 깨끗이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고 애써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다는 걸 알기에 너무 부끄러웠지만 다른 방법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저에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왔고 아들에게도 정성을 쏟았고 저에게 살갑게 굴진 않았지만 집안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다시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도 필요한 말 이외엔 하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그 사람과 살 닿는 걸 피했어요. 남편도 저도 애당초 외도는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보이지 않는 금은 많이 가있던 상태였죠. 아주 흔한 말처럼 그야말로 둘 다 아이 때문에 사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스스로 위로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와는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휴대폰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집에 있을 때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기도 했고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있다가 나갈 일이 생길 때는 빙빙 돌려서라도 제게 알리바이를 꼭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1년쯤 지난 나 남편이 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게을러지더라고요. 늦게 일어나는 일이 많아 회사 지각도 자주 하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아졌어요. 또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묻는 말에 대부분 건성으로 대답하고 집에 오면 침대에 누워 잠자기 바빴죠.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불만이길래 사춘기 소년처럼 굴어? 또 바람났냐? 라고 묻고 싶었지만 말 섞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밖에 나가 놀고 싶다길래 아빠한테 놀아달라 하라며 남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여보냈는데 갑자기 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이한테 화를 내더군요. 아빠 자야 되는데 왜 귀찮게 하냐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애가 아빠한테 놀아달라는 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애 놀래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전 너무 놀라서 왜 이러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다그쳤는데 남편이 소리내어 펑펑 울며 말하길. 나 죽고 싶어. 그만 살고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체 무슨 일이길래 다 큰 성인이 펑펑 울면서까지 죽고 싶다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우울증이었어요. 그 원인은 다양했겠죠. 집에 와도 불편했을 거고 회사 가기도 싫었을 거고 어쩌면 죽고 못 살던 애인과 헤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선주 그 여자랑 헤어진 것 때문에 이러냐고. 남편은 고개를 세게 저으며 그건 아니라더군요. 그 여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사람 아니었어. 물론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무조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질 수는 없잖아. 그게 날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게 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저는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 안 했어요. 오로지 아이만 보고 살았기에 그냥 막연하게 아이 클 때까지는 이렇게 살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 생각도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남편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늘 냉랭한 저를 보며 안절부절했을 거고 그나마 저는 아이랑 붙어있는 시간이라도 많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하기에 애는 항상 엄마만 찾고 그러다 보니 본인은 늘 겉돈다 생각했겠죠. 어쩌면 남편의 우울증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말이 생각보다 심각하며 꽤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 아내인 제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더군요. 미운 남편, 나를 배신한 남편,
다른 여자와 뒹굴며 놀아난 남편이지만 그렇다고 차마 버릴 순 없었습니다. 알겠다, 노력하자, 함께 병을 이겨보자 얘기하고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친정에도 알렸어요. 물론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고 그냥 회사 핑계를 댔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고요. 그 후로 한참을 실직한 남편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보다 아이에게 집중했고요. 저도 예전 일은 잊고 우리 가정을 위해 살자 다짐하고 노력했어요. 남자는 누구나 살면서 바람 한 번씩은 다 피지 뭐. 나중에 돌이켜보면 별일 아니야 라는 옛날 말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남편을 계속 사랑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고요. 함께 있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자주 갔어요. 점차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7개월쯤 지난 나 의사 말이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일상 복귀해도 좋다더군요. 하염없이 놀고 살 순 없기에 남편이나 저나 누구라도 일을 시작해야 했는데 남편은 다시 어딘가에 취직하긴 싫다며 장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창업비도 아버님이 대주셨어요. 또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도 하며 그 근처 상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돈도 많이 벌고 꼭 행복해질 거다 다짐했고 또 믿었어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쉽게 찾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 해본 장사였지만 음식점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동네에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손님들도 많았고 배달 주문도 많았어요. 만만치 않은 인건비 때문에 저와 남편 모두 식당에 나가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안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요. 저희는 나름 괜찮았어요. 남편의 바람도 우울증도 이제 모두 내 시야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고 그 사람 역시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니 한결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몇 명 없었어요. 저와 친한 친구 이외에 남편 친구 몇 명 정도? 물론 이리저리 입을 통해 소문이 났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애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밴드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동창 모임을 저희 가게에서 하기로 했다며 준비 단단히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편이 밴드에 가입해 소문을 냈더군요. 영업 차원에서 매출 올리려고 그랬대요. 오랜만에 동창생들 얼굴 보는 게 쑥스러웠지만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기에 웃으면서 잘했다 말해줬습니다. 며칠 후 동창생 18명이 찾아왔어요. 저도 어느덧 장사꾼이 다 된 건지 쑥스러움보다는 매상 올려주러 일부러 멀리서까지 와준 애들이 그저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둘이 결혼할 때 왜 연락 안 했냐, 동창회 이름으로 화환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아쉽다. 고등학교 때 니들 그냥 친구였는데 언제 눈 맞았냐?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졸업 후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어쩌다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일일이 설명하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동창들 몇 명은 종종 가게에 다시 오기도 했어요. 특히 또래 아이를 키우는 애엄마들끼리는 단톡방까지 만들어 애들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제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넓어졌습니다. 남편 역시 주변 상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표정도 밝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골아 떨어지기 바빠 우울증 따위는 모두 사라졌다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 동창회 이후 벌어졌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 유난히 늦게 퇴근한 날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동창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에게 따로 개인톡이 왔습니다.
얘기 안 할까 하다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얘기한다며 네 남편 요즘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러냐? 갑자기 내 남편은 왜? 라고 답장했는데 곧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든 상태라 거실에 나와 조용히 통화를 했는데요.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네 남편 이상한 거 전혀 몰랐어? 아니, 전혀요. 남편과 저는 거의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알아차렸을 텐데 그동안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냐,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느긋하게 물었는데요. 알만한 애들은 이미 다 아는데 정작 너만 몰랐구나. 어쩌면 그게 당연하지. 당사자인 너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으니 아무도 얘기 못했을 거야. 쉽게 말해서 총대 매기 싫으니까. 근데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라도 얘기하는 거야. 네 남편 바람났대. 어? 처음에는 예전 그 일이 이제서야 소문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우리는 하루 종일 붙어 지내는데 어떻게 바람이 나냐. 어쩌다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걸 거다라고 했죠. 그런데 소문 아니래도 남자애들 몇 명은 아예 대놓고 밴드에서 그걸로 놀려먹더라. 네가 밴드에 안 들어와서 모르는 것뿐이야. 물론 거기에 네가 있으면 그런 글조차 안 올라오겠지만 여자애들끼리는 네 얘기 많이 해. 누구라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저렇게 눈치 없냐고.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바람이 예전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나? 아니요, 딱히 없었어요. 매주 월요일 가게를 쉬는데 그때는 대부분 집에 있었고 저 빼고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시댁에 다녀온다거나 그게 전부였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브레이크 타임 때 1시간씩 헬스장 다녀오는 거. 동창회 한 이후 두어 번 남편 친구들 왔었는데 그때 한두 시간 당구 치고 온 거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 당구장마저 우리 가게에서 뻔히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곳이었기에 절대 바람필 리 없었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정을 짓지? 친구 남편 바람핀다는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도 알 거야. 솔직히 나도 계속 모른 척 할 수 없었어. 니네 부부 문제니까. 내가 오지랖 넓게 참견하는 거라면 사과할게.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네 남편이랑 바람피는 여자 나도 아는 애거든.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또 누굴까?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인가? 그럼 당연히 나도 아는 애일 텐데 침을 꼴깍 삼키며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 누구냐고요? 내가 네 신랑이랑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데 나왔잖아. 그 여자 우리 중학교 동창이야. 중학교 밴드도 따로 있거든. 거기서 눈 맞은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자 이선주 끝났다더니 정리했다더니 여전히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전 끝까지 일말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미 끝난 얘기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어요. 걔가 워낙 중학교 때부터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 아무튼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걔 곧 이혼할지도 모른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길지도 모르니까 너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걔 연락처 보내놓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친구가 그 여자의 연락처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선주가 아니었어요. 지원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처음 바람이 났을 때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아닐 거라 믿었거든요. 헬스장 간다고 딱 1시간만 만나고 오거나 화장실 가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닌 이상 남편은 늘 제 시야에 있었으니까요. 저희 가게가 평일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장사 시작할 때만 해도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잠깐 눈을 붙이거나 저녁 장사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운동을 하고 싶다며 옆 건물 헬스에 다니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겠구나 싶어 적극 찬성을 했죠.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분명 헬스장이다. 1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게 헬스장 사장도 저희 가게에 종종 왔었거든요. 사장님 근력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배 보셨어요? 슬금슬금 왕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사장님 정도면 굉장히 모범적인 회원이거든요. 하루 1시간만 운동해도 충분히 몸짱 된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제보를 해준 친구에게 다시 연락해 물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종일 붙어 산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만난다더냐. 혹시 아는 거 있냐. 그런데 친구도 거기까지는 모른대요. 자기가 들은 바로는 둘의 관계가 꽤 됐고 이미 갈 때까지 갔으며 남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일하는 내내 남편을 유심히 살폈는데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제 눈을 피해 휴대폰을 본다거나 밖에 나가 통화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저 혼자 소갈이하며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다짜고짜 물을 수도 없는 게 증거가 전혀 없었기에 남편이 절대 아니다라고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동창 중 한 명이 나한테 말해줬다라고 하면 오히려 애들 입단속을 시키거나 말을 맞추려 할 테니 역효과만 날 것 같더라고요. 지원? 대체 지원이는 누굴까? 며칠 후 제보자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얘기를 말해주더군요. 야, 걔 네 남편이랑 매일 얼굴 보는 사이래. 설마 매일 얼굴을 본다고? 일단은 침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본다는 건 남편의 하루 동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저를 제외하고 그럴 만한 인물들을 추려봤어요. 일단은 가게 주방 이모님을 제외시키고 알바생 둘은 남자고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헬스클럽. 그래, 지원이라는 여자도 같은 헬스 다니면 말이 되지. 남편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은 꼭 헬스 가니까 잠깐 운동하는 척만 하고 밖에 나가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운동 안 하고 모텔에서 만나거나 하겠지. 헬스장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가끔 손님 없을 때 동네 한 바퀴 돌거나 근처 상가에 놀러가 수다 떨다 오는 게 전부니까. 그래, 역시 가장 의심되는 건 헬스장이었어. 그런데 그마저도 이상했어요. 5시부터 일 시작하는 알바생이 남편과 함께 운동하고 출근한다길래 그러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 무렵 5시가 되면 남편과 알바생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붙잡고 슬쩍 떠봤거든요. 사장님, 운동 열심히 해?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즘엔 저보다 더 많이 무게 치세요. 장난 아니에요, 사장님. 이쯤 되니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놓자 생각했어요. 니들끼리 밴드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누가 뭐래도 남편에 대해선 내가 제일 많이 아는데 니들이 뭐라 하든 난 상관없다. 나는 내 남편 믿는다. 그런데 며칠 후 문제의 지원이란 이름을 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친구 말대로 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저희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옆 상가에 핸드폰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뚝딱뚝딱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니
반찬 가게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입점했다며 반찬 가게 사장 부부가 직접 인사까지 왔더라고요. 여기 젊은 엄마들이 많아 장사 잘 될 거라며 격려도 해주고 그 집 사장도 종종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인사하러 왔을 때 빼곤 늘 여자 사장 혼자 가게에 나와 있었는데 가끔 물어볼 게 있다며 저희 가게에 와서 수다를 떨다 가기도 했어요. 나이를 묻진 않았지만 저보다 대여섯 살 정도 어려 보였고 참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아이가 학교 들어간 후 시간이 많아지자 남편을 졸라 장사를 시작하게 됐대요. 그래? 남편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와이프 장사하고 싶다고 떡하니 가게 차려주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종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남편도 그걸 알고 차려줬겠지. 능력이 좋은가 보다. 그 집 반찬 맛있나? 우리도 가끔 사다 먹자. 남편 말대로 종종 반찬을 사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아들도 잘 먹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브레이크 타임이 끝날 무렵 주방 이모님이 조심스레 얘기하길 옆집 반찬 가게 말이야.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남편이 가게에 와서 아내를 쥐잡듯이 잡더라. 남자가 여자를 막 혼내는데 찍소리도 못 내고 발발발 떨더라고. 사실 남의 부부 문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자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기껏 가게 차려줬는데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나 보다 했죠. 그 후로 종종 가게 앞에 잠시 외출이라는 안내문이 붙곤 했는데 가게 비워두고 어디 갔나 하면서 저러다 곧 문 닫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반찬 가게 여자 괜히 불쌍하다면서 저 집 반찬 맛있던데 우리라도 많이 팔아주자. 실제로 반찬을 과하게 많이 사와선 주방 이모님도 나눠주고 알바한테도 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우편물 온 걸 챙기게 됐는데 슬쩍 보니 반찬 가게 앞으로 고지서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관리비마저 밀렸다는 안내장이 있길래 호기심에 살짝 봤는데 사장님 이름이 이지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이지원이 바로 제 옆에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을 발견한 순간 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말이 되는 순간이었죠. 가게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를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아파. 나 오늘은 먼저 일찍 들어갈게. 왜? 어디가 아픈데? 방금까지 멀쩡하더니 왜 그래? 엄청 걱정하는 듯 약 사다 줄까 병원에 갈래?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데 모든 게 연기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참았는데 나 혼자만 발버둥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직장생활 대신 장사를 하자고 했던 것도 그 여자 때문일까? 다른 동네도 아닌 이 동네로 이사오고 이 동네에서 장사하자 했던 것도 그 여자 때문일까? 우리 가게 옆에다 반찬 가게 차린 것도 남편의 계획이었을까? 내가 누군지 뻔히 알 텐데 뻔뻔하게 우리 가게 드나들면서 내 앞에 앉아 싹싹하고 착한 척 얘기 나누면서 그 여잔 속으로 내가 얼마나 한심했을까? 생각해보니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잠시 외출이라고 써붙이고 둘이 어딘가에서 만나 뜨겁게 놀았을 거고 남편이 반찬을 과하게 사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가게가 조금이라도 한가하면 바람 쐬고 오겠다며 나갔던 것도 차에서 잠깐 눈 붙이고 왔다 건너편 횟집 사장과 바둑 한 판 두고 왔다 등등 모두 다 그 지원이란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처럼 남편에게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그 여자한테 먼저 가서 따질까? 넓지도 않은 거실을 하염없이 걸으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찾자. 가장 현명하고 가장 데미지 없고 가장 깔끔한 방법을 찾자.
그날 저녁 장사 마치고 문을 닫을 무렵 다시 가게에 나갔습니다. 보란듯이 지원이란 여자가 가게에 있더군요. 당신 아파서 일찍 들어갔다니까 정리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오셨어. 와, 애드립 좋네. 아주 능청맞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능청맞게 받아쳤습니다. 어머, 감사해서 어떡해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저희 들어가는 길에 댁에 내려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의 호의를 거절하더군요. 왜냐면 남편이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그 여자 남편도 오늘따라 일이 늦게 끝나 이제 막 퇴근했고 지금 이리로 오는 중이래요. 어쩌면 잘 됐다 싶었어요. 잠시 후 그 여자의 남편이 왔습니다. 식사는 하셨냐? 괜찮으시면 과일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배시시 웃으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때 제 남편과 그 여자의 표정을 봤는데 역시나 연기꾼들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마치 진짜 이웃인 듯 둘 다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과 내연녀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고 내연녀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과일을 먹고 있는 이 상황.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웃겨서 실제로 저는 많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길래 이렇게 늦게 끝나셨냐 물었는데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한다더라고요. 그럼 와이프 반찬 가게도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거냐 물으니 직접 한 게 맞다면서 제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주변에 소개 좀 해달라고요. 혹시 남편이 그 명함을 가로챌까 전 받자마자 지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연기자라고 해도 불륜 중인 두 사람은 이 자리가 편할 순 없었겠죠. 지원이라는 여자가 먼저 집에 가자며 일어서더군요. 그녀의 남편은 과일을 다 씹지도 못한 채 자기 와이프한테 끌려나가고요. 남편과 집에 오는 길에 슬쩍 떠봤습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 여자는 우리보다 한참 어린 것 같아. 그런가 보지 뭐. 그래도 둘이 사이는 좋아 보인다. 그거야 모르지. 남의 부부 사이를 어떻게 알아? 남편은 애써 숨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심드렁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방금 전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잠든 남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중학교 동창이랑 2번이나 바람을 피우는 거니? 내가 널 용서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마음 잡았는데 어떻게 또 나를 배신하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려 죽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다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니? 든든한 부모님, 바람핀 거 용서해주는 아내, 착하고 잘생긴 아들, 번듯한 사업장, 모든 걸 다 채웠으면서 뭐가 모자라 욕망을 주체 못하는 거니? 이번에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라 다그친다고 해도 제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무서웠고 피하고 싶었던 이혼이란 단어가 눈앞에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곧 이혼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 봤던 부부의 모습에선 딱히 이상한 기미는 없었습니다. 물론 진짜 속사정이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이혼 준비가 급했어요. 아파트도 가게도 남편 명의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의 기여도만으로 제가 받을 건 충분했고 또 남편의 지난 외도부터 이번까지 명백한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고 저는 그 이지원이란 여자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너 또 바람 피우더라? 그 반찬 가게 여자랑. 그러니까 이혼해. 이렇게 순진하게 나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남편의 씀씀이를 살펴봤어요. 어차피 카드값이 통으로 빠져나가 신경을 못 썼는데 남편이 쓰는 카드 세부 내역을 살펴보고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조심했을 테니 모텔비 결제 내역은 없겠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같은 통신사에서 두 개의 휴대폰 요금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모르는 또 하나의 번호가 있다는 거죠. 바람피우는 남자들이 그렇듯 그 여자랑은 다른 전화기로 통화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필요 없잖아요. 늘 옆에 있었으니 남몰래 통화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기미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전화요금을 대신 내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미친놈, 참 갸륵한 정성이다 싶더라고요. 사실 제 계획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 느닷없이 두 사람 앞으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소장을 받고 둘 다 깜짝 놀라겠지? 그 표정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의외의 인물에게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가게에서 인사드렸던 반찬 가게 남편입니다. 조용히 드릴 얘기가 있어 통화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조용히 할 얘기라. 분명 이 사람도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전화로 얘기하실 거 없다. 만나서 얘기하자 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는 학부모 모임에 간다고 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하셔서 뭔가 알고 계신다 생각했는데 맞나요? 어쩌면 동변상련이었고 어쩌면 동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서로 숨길 것도 없었고 각자 배우자에 대해 얼마만큼 아는지 다 털어놓을 수 있었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과일 먹고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좀 느낌이 왔습니다. 이분도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보다 훨씬 먼저 알았더군요. 저도 할 얘기가 많았지만 일단은 그쪽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와이프가 워낙 미인이고 동안이지만 결혼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답니다. 처음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느라 신혼집 마련할 능력이 안 됐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도 분가를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좋을 리 없고 와이프는 계속 분가하자 노래를 부르길래 무리해서라도 분가하자 했던 차에 갑자기 분가는 됐고 가게를 차리고 싶다길래 대출까지 땡겨서 차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껏 차려준 가게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자기 옷 사입고 아들 옷 사입히는데 정신 팔려 있길래 교육비 이외에 아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네가 벌어서 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길 예전부터 선주 걔가 워낙 꾸미고 멋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선주? 선주라고? 이지원 씨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선주인데 몇 년 전에 개명했어요. 그래야 운이 잘 풀린다나. 전 그냥 계속 선주라고 부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선주가 바로 이지원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때 헤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죠. 기껏 가게 내줬는데 관리비까지 못 내고 있다니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뭐라고 사는지 궁금해서 휴대폰 봤는데 아주 과간입디다.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놈하고도 모텔 가고 저놈하고도 모텔 가고 물론 그쪽 남편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이긴 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그냥 갖고 노는 정도. 구 이선주, 현 이지원 씨가 친구들에게 곧 이혼할 거라 했다던데 사실이냐 물었습니다. 네, 이혼할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혼할 거라고 한 거 아마 그냥 센 척하고 싶었을 겁니다. 늘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더 미친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했어요. 대개 아내와 내 남편은 최근에 눈 맞은 게 아니다. 예전 이선주 시절에 바람 피우다 나한테 걸린 적이 있다. 이번엔 이지원이라고 하길래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방금 알았다. 동일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내 남편이 이지원 씨 전화요금을 내주는 것 같은데 맞느냐 물었어요. 그 사람 전화 제 명의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남편이 내고 있는 건 제 아들 전화일 겁니다.
혹시 번호가 이게 맞나요? 맞더라고요. 그 집 아들 번호가. 예. 전화 요금은 네가 내라고 했는데 엄한 사람이 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곧 제 통장으로 옮기겠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내연녀에게 돈을 쓰는 게 아닌 내연녀 아들을 위해 돈 쓴다는 걸 알고 나니 제가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쩜 저렇게 못났을까, 어쩜 저렇게 호구처럼 굴까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게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남편과 그녀 사이에 나눈 카톡 내용이었어요. 천천히 읽어보니 참 여전하더군요. 아직도 사랑이 넘치고 끈끈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시종일관 저질스럽더라고요. 저들의 사랑은 어쩜 몇 년이 되도록 식지도 않는지 둘 다 짐승 같았습니다. 그쪽 남편과 저 서로 마주보고 앉아 한숨을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얘기하는 동안 여러 번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숙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도 내 남편을 쫓아가 주먹 날릴 생각은 없고 저도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신당한 사람들의 남은 인생이니까요. 제가 곧 변호사를 만날 생각이라니 가능하다면 자기도 함께 만나자고 하더군요. 예상하건대 이지원 씨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몸만 쫓겨날 상황이었죠. 일단은 변호사와 시간 약속 정해지면 연락드리겠다고 하고는 돌아왔는데 일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확히 3일 뒤 마침 월요일이었는데 푹 자고 일어나 거실에 나왔더니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의미는 뻔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그도 알아차린 거죠. 전날 밤 가게를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 평소처럼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나 봐요. 그쪽 남편이 모든 걸 다 털어놨고 저와 따로 만난 사실까지 얘기했다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됐어. 미안해. 어쩌다 보니. 그놈의 어쩌다 보니라는 말은 참 비겁한 말입니다. 나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절대 어쩌다 보니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민첩하게 행동했을 것이며 비밀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고 서로 늘 함께 있다 생각하며 뿌듯해 했을 것이며 그렇게 즐기는 짜릿함이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은밀하고 좋았을 겁니다. 스릴 넘치는 연애, 사랑하는 사람이 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일상에 활력이 넘쳤겠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 남의 여자가 됐는데도 늘 곁에 두고 매일매일 보고 싶을 만큼.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털어놓기를 첫사랑이래요. 자기에겐 너무나도 강렬하고 어떻게든 한 번쯤 꼭 갖고 싶었던 첫사랑.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만의 첫사랑에 빠져 있느라 제 첫사랑을 철저히 무시했던 겁니다. 내 첫사랑은 넌데? 네 첫사랑은 그렇게나 고귀한데 내 첫사랑은 왜 이렇게 볼품없는지 모르겠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감히 첫사랑이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지원 씨는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되어 오늘부터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분간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게. 사람을 새로 뽑아서라도 나 혼자 해볼게. 당신 나랑 붙어있는 거 싫을 거 아니야.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편하게 집에 있어. 선주랑은 정말 끝낼게. 끝내던지 말던지 이젠 저에게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혼자 가게 일을 하던지 말던지도 중요하지 않게 됐고요. 저는 그날 변호사를 만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부는 어떻게 한대? 이혼이라도 한대? 모르지.
근데 아마 이혼 안 할 거야. 선주 걔 아들 때문이라도 이혼 못 할 애야. 그건 내가 잘 알아. 그래? 그럼 그것도 알아? 그 여자 당신 말고도 남자 여럿이라던데? 걔 남편이 전화기를 받나 본데 선주가 워낙 친구가 많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공학 나왔잖아. 아마 그거 보고 오해하는 걸 거야. 와이프 앞에 두고 내연녀를 애써 변호하는 남편이 참 병신 같았습니다. 친구가 아니라던데? 이 남자 저 남자랑 모텔도 갔다던데? 그러니까 너랑만 잔 게 아니라고. 너한테만 사랑을 준 게 아니라고 이 등신아.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제 입으로 직접 하는 게 참 구질구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물었죠. 그 집 아들 휴대폰 요금은 왜 내줬냐고요. 남편 왈, 그 여자가 늘 돈에 허덕이길래 달랑 그거 하나 도와준 거라고 하네요. 솔직하게 말해주는 건 고마웠으나 그냥 다 후져 보였습니다.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외출 준비를 하는데 어디 가냐 묻길래 그냥 바람 쐬러 간다고 했더니 그래 그럼 갔다가 일찍 들어와.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자. 내가 좋은데 예약해 놓을게. 좋은데? 앞으로 너와 함께 갈 좋은 곳은 법원일 거야. 너는 이번에도 내가 그냥 넘어가 줄 거라 생각하지? 이번에도 속아줄 거라 생각하지? 아니, 이번엔 정말 아니야. 처음엔 애 때문에 참았지만 이번엔 아이 때문이라도 안 참을 거고 모른 척 아닌 척 눈 감고 넘어가기엔 네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다려.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집 밖으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처참히 깨진 첫사랑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지만 시댁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부터 친정에는 뭐라고 얘기할지 무엇보다 아들에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중 누구는 저를 이해해 줄 거고 또 누군가는 저를 질타하겠지만 제 선택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아마 며칠대로 남편에게 소장이 날아갈 거고 그 여자에게도 날아가겠죠. 어쩌면 제 남편에겐 상간남이라는 타이틀로 또 다른 소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봤자 이젠 모두 그들의 몫이고 뒷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 이뤄진다. 오래전부터 하나의 판타지처럼 굳어진 얘기인데 첫사랑이 이뤄진다는 건 정확히 어떤 걸까요? 흔하게는 결혼이겠죠. 바로 저처럼요. 물론 어딘가에는 첫사랑과 결혼에 100년 해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우엔 그놈의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그 시절의 순수한 추억마저 다 깨져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의 첫사랑은 이뤄진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쪽도 이혼을 한다면 두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남편은 그야말로 운명이라 생각하겠죠.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첫사랑이었다고. 그치만 또 버림받겠죠. 남편의 첫사랑 그녀는 남편보다 욕망이 훨씬 강한 여자니까요. 영화 건축학개론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그렇다면 저도 누군가의 첫사랑일 텐데 그가 어디선가 나를 지켜볼지 아닐지 모르지만 초라한 첫사랑으로 남고 싶진 않습니다. 비록 저 자신은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멋진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누군가 내 첫사랑은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